자, 그러면 해결할 문제들을 찾아야겠죠. 문제들을 찾아봤는데 크게 일단 묶어봤어요. 이제 대중문화를 지탱하는 두 가지 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생산자죠. 창작자입니다.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들. 자, 오징어 게임 성공 후에 제작비 관련 뉴스가 진짜 많이 나왔어요. 300억 가까이 들어간 대작이라면서. 여기는 뭐 254억 투자해서 대박, 가성비 값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좀 뒤에 나온 얘기예요. 이게 뭐랑 비교되냐면 미국은 블록버스터 영화 한 편을 찍는데 1000억 넘게 쓴단 말이에요. 근데 오징어 게임 몇 편짜리예요? 10편짜리예요. 지금 밑에 제가 넷플릭스 콘텐츠 투자 금액 현황이라는 표를 첨부를 했는데 2024년이 벌써 지났죠. 근데 예상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니까 조금 오래된 자료 같긴 한데 한국 돈으로 한번 볼까요? 원화로 봤을 때 연간 넷플릭스가 우리나라 말고 넷플릭스 안에 디스플레이 되는 콘텐츠에 얼마를 투자하느냐. 1년에 평균 22조를 투자해요. 22조면 우리나라 어디 중견기업 하나 살 수 있어. 그럼 매년 투자한다는 얘기. 콘텐츠에. 근데 오징어 게임 얼마? 254억. 뭐 오징어 게임 상금 액수랑 비슷하네요. 이렇게 투자하는 넷플릭스에게 254억을 투자해서 오징어 게임 성공한 거는 너무 헐값에 대성공을 거둔 거란 말이야. 근데 거꾸로 얘기하면 이 오징어 게임이 성공한 이유가 있다 이 말이죠. 넷플릭스가 우리나라 원래 산업 규모에 비해 투자를 많이 해준 건 확실해요. 그러면 또 어떻게 되느냐? 원래 이것보다 못 받았다는 얘기죠. 이것보다 못 받는 환경에서도 그동안 그렇게 그 전에도 한류라는 게 있었단 말이죠. 그렇게 높은 퀄리티를 만들어 내려왔다. 결국은 뭐냐? 박봉으로 사람들을 갈아 넣어서 만든 창작품이었던 거죠. 네, 이런 기형적 구조가 오징어 게임의 성공에 기여했다. 제가 대중문화예술 산업의 두 가지 축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첫 번째 축은 창작자였고 두 번째 축은 당연하게도 소비자겠죠. 물건을 팔면 사는 사람도 있겠죠. 네, 소비자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 보니까 오프라인 온라인 가릴 거 없이 운영진이나 유통 플랫폼들 뭐 멜론 뭐 다양한 플랫폼들이 있죠. 그동안 여러분 예전에 뭐 기억 못 하시겠지만 뭐 저도 기억이 안 나네요. 너무 오래돼가지고 그 장면만 기억. 하여튼 유튜브 비슷한 게 있었어요.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불편한 사용자 경험. 아까 그 팝업창 띄는 같은 거 말이야. 지금 밑에 제가 사진 첨부해놨지만 이렇게 이게 그 직접적으로 그 장면은 아닙니다만 해보신 분들은 다 알 거예요. 그리고 꼭 이게 아니더라도 너무 불편해. 내가 내 돈 주고 사겠다는데 이렇게 경험이 불편한 이유가 있어. 그리고 소비자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한번 보는 업계 태도가 사람들이 콘텐츠를 소비하는데 큰 장애물이 되고 있었다. 지금 왼쪽 밑에 제가 넣은 사진을 보시면 이게 일본인데 이게 다 앨범들이래요. 근데 보면 뭔가 이상하죠? 조금 뭐 몇 개는 오픈되어 있는데 거의 완제품처럼 보여. 근데 버렸대. 무슨 말이냐? 여기 안에 굿즈를 넣어놓은 거죠. 근데 뭘 넣어놓은지 가르쳐주질 않아. 그러면 이 아티스트를 사랑하는 팬들 입장에서 어떻게 했어요?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또 다 사야 될 거야. 또 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산 거죠. 이게 과연 서로에게 좋은 일일까? 이게 정말 오래 갈 수 있는 산업 구조라고 생각하는지 전 모르겠어요. 그렇게 생각했다면 이렇게 하지 않았겠죠. 이건 정말 당장의 수익에만 집중한 그런 잘못된 방식이 나온 결과물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이렇게 우리나라의 대중문화가 각광을 받고 있는데 잘한다 뭐 찬사만 보내다가 이 산업 이면에 생산자랑 소비자들이 가지고 있는 상처를 치유하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넘어간다면 이 대중문화를 지탱한 도축 창작자와 소비자가 둘 다 무너지는데 대중문화가 어떻게 살아남겠습니까? 빠르게 무너질 것이다. 그리고 이건 조금 다른 얘기인데 어쨌든 큰 맥락에서는 결국 우리 문화예술이 겪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다. 문화 주권의 문제. 이거는 제가 예시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실제로 있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냥 예시입니다. 미국의 기업인 넷플릭스가 투자한 오징어 게임이 큰 성공을 거두었다. 이를 활용해서 한국 관광공사들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나 행사 활동에 오징어 게임을 활용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이 만든 콘텐츠인데도 넷플릭스가 주인인 거야. 그래서 아무런 2차 가공도 할 수 없었다. 자, 이거를 IP 지식재산권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넷플릭스가 투자한 작품이에요. 오징어 게임은. 근데 계약할 때 광고로 쓰든 그거에 대한 계약상의 조건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근데 넷플릭스가 손해보겠다고 그걸 다 쓰게 했을까? 아니죠. 여기 얼마를 썼는데요. 그런 콘텐츠들이 모여서 결국 나중에 2차 가공도 돈 쓴 사람이 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드는 게 IP 지식재산권이거든요. 그러면 생각해봅시다. 대체 플랫폼이 등장하지 않고 계속 이 미국이나 해외에서 들어온 넷플릭스 같은 플랫폼에 창작자들과 콘텐츠가 모이게 된다면 나중에 먼 미래에 우리나라 콘텐츠는 다 넷플릭스에 올라가 있어. 근데 그 콘텐츠들을 어느 날 우리의 문화다라고 우리 것이다 주장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이 얘기죠. 좀 문화산업을 해결할 수 있는 힌트들을 조금 찾아봤습니다. 정말 사실 잘 해결되지 않는 문제고 막막한 문제들인데 결국은 산업 생태계 전체를
뒤엎는 건데 거기에 종속돼 있던 사람들도 받아들일 수 있는 형태여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미 개선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저는 누군가가 힌트를 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예시들을 조금 찾아봤는데, 자, 요즘에 유튜브나 각종 콘텐츠에 정말 많이 등장하는 아티스트가 한 명 있습니다. 자칭 인기 급상승 동영상 임급동 제조기라고 부르셨는데, 이영지님이시죠. 이영지라는 사람, 이 이영지라는 잘 브랜딩된 핵심 가치가 정말 수많은 채널과 플랫폼들이랑 협업하면서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사실 이영진님이 우리가 이전에 알던 소속사에서 분명 영진 소속사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는 그렇게 길러내진 전통적인 방식으로 프로듀싱된 아티스트는 아니죠, 사실. 그리고 거의 혼자서 정말 많은 영역을 커버하시나요? 재능도 많고 정말 할 수 있는 게 많으신 분이에요. 이 분이 여러 가지 콘텐츠를 찍는데 핵심은 다 다른 사람들이랑 한다는 거죠. 다 다른 사람들이랑 해서 이영진님의 콘텐츠인데 다 새로워요. 전 이미 이게 힌트가 있다고 생각해요. 굳이 이것만 하지 않더라도 여러 가지 힌트를 주셨는데, 일단 영진님은 혼자죠. 근데 재능이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콘텐츠를 만든다는 건 예전에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정말 많은 인력과 노력이 필요했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기술이 많이 발전했어. 한번 인터넷이 다 연결해. 편집도 하기 쉬워. 이런 기술이 발전하면서 소수의 인원으로도 창작 활동하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그리고 부족한 인원은 예전처럼 회사를 늘려서 한 그룹이 다 커버하기보다 요거 잘하는 팀이랑 또 만나서 같이 하고, 또 요거 잘하는 팀이랑 만나서 같이 하고, 그렇게 서로 약점을 보완하면서 콘텐츠를 만들어내요. 그럼 또 다양한 게 나오는 거죠. 기존에 한 회사에서 하던 것보다 콘텐츠는 오히려 다양해지고 창작 과정 자체도 효율적으로 변해요. 이게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느냐, 뭐 나중에 조금 연계해서 설명드리긴 할텐데, 이영진님이 상징하는 건 그거예요. 콘텐츠를 생산하는 주체, 그 주체의 형태가 변했다. 기업에서 개인이나 소수의 조직으로. 근데 우리가 지금 대중문화 예술의 장기적인 존속에 대해 얘기하고 있잖아요. 앞에서 얘기했을 때 우리 대중문화 산업은 생산자도 아픔을 겪고 있고 이제 소비자도 아픔을 겪고 있다. 근데 앞에서 언급하지 않은 게 있는데, 저는 그동안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겨졌던 대형 기획사라든지 아니면 큰 미디어, 방송국에서 만들던 콘텐츠들이 그 사람들이 만드는 건 계속 획일화될 수밖에 없거든요. 큰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선택을 못 받고 있죠. 이미 그런 현상이 나타났는데, 만약에 그런 매스미디어들만 계속 남아있다고 생각하면 대한민국의 콘텐츠 산업은 정말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소수의 인원으로도 작업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문제라기보단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소수의 조직과 소수의 조직이 각자의 컬러를 가지고 뭉쳐서 새로운 걸 만들어낸다는 거죠. 콘텐츠가 많아져요. 콘텐츠는 무조건 공급이 많아야 돼. 근데 그 공급을 어떻게 많이 할 거냐, 힌트를 이영진님이 가장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또 다른 사례인데요. 지금 이걸 촬영하고 있는 시점에서도 약간의 계속 법적 다툼이 있죠. 그거는 법정에서 가릴 거니까 저희가 할 얘기는 아니고, 뉴진스와 하이브가 갈등을 겪고 뉴진스가 어도어 레이블에서 나와서 독자적으로 활동하겠다. 활동 금지 가처분 신청하고, 그거는 저희가 알 일이 아니고 여기서 다뤄볼 내용은 그 뒤에 뉴진스의 행보입니다. 가장 먼저 한 게 인스타 계정을 새로 개설했어요. Jeans for Free라는 계정을 개설했는데 보니까 정말 활용을 잘 하시더라고요. 막 인스타 스토리도 올리고, 그동안 공식 계정에서는 볼 수 없었던 게시물들 막 올려주시고, 이게 저는 정말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일단 그동안 보통 공식 계정을 관리하는 사람은 그 소속사의 직원들이라는 게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죠. 보통 그렇기도 하고. 그런데 보통 이 산업을 보면 이런 대형 소속사라든지 기업에서 만든 콘텐츠일수록 이 콘텐츠의 주체가 있어요. 노래. 주체는 누구죠? 뉴진스예요. 근데 뉴진스는 노래를 부르는 것 빼고는 활동 전면에 나서서 의견을 피력하거나 활동에 직접 관여하지 않아요. 누가 짜준 프로세스대로 가는 거죠. 소속사가 이런 것들을 20년, 30년 해온 노련한 사람들에게 이거 맡기는 게 안전할 수는 있어. 근데 사실 이거는 이 아티스트들이 결국에는 그 틀을 깨서 얼마나 자기가 이 창작의 주체로서 전면에 서고 싶은지에 대한 차이, 그 변화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뉴진스가 그걸 너무 잘 보여줬다. 여기도 써있지만 소속사가 제거되었다는 거는 중간 유통 과정이 제거된 거거든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유통 플랫폼들이, 유통 기업들이 팬들 속을 썩이고 있다. 근데 그건 아티스트에게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좋게 해준다 하더라도 어쨌든 중간에서 돈을 한번 떼가는 건 아티스트에게 좋을 일이 없습니다. 물론 서로 이익될 게 있다고 해서 분명 계약을 한 거겠지만 앞으로는 그런 관계가 없어질 것이다. 일단 이 정도 레벨의 아티스트들이 아니어도 지금 충분히 소속사 없이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플랫폼이나 기술들을 통해서 수익 창출을 하고 있죠. 유튜브는 광고 수익 떼다 주고, 패트리온처럼 직접 월 구독을 받는 사이트들도 있고, 포스타입도 있고, 인스타그램은 수익 구조인지 잘 모르겠네요. 유튜브에도 슈퍼챗 같은 게 있더라고요. 트위치도 있을 거고, 치즈직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미
우리가 아는 인플루언서라고 불리는 사람들 레벨에선 잘 쓰고 있었잖아요. 근데 정말 레거시적인 형태라고 생각되었던 이 대형 기획사 소속의 탑 아티스트도 그 대형 기획사를 제거하고 본인이 아티스트로서 창작의 주체로서 전면에 서서 활동할 수 있다. 이게 왜 그렇게 됐느냐? 예전과 뭐가 달라졌냐? 인스타가 나와서 그래요. 유튜브가 있고 실시간으로 아티스트와 팬을 연결할 수 있고 또 인스타 수십억 명이 쓰잖아요. 모두가 실시간으로 날 볼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다. 예전에 방송 3사가 콘텐츠를 만들고 그런 환경과는 달라졌기 때문에 저는 이것도 뭔가 우리가 대중문화 산업을 해결할 힌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깊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죠. 지금 제가 캡컷하고 챗GPT를 넣어놨는데 챗GPT 같은 경우에는 AI 시대를 연 장본인이다 라고 해도 거의 한 말이 없죠. 예, AI 시대를 연 장본인입니다. 그리고 캡컷 같은 경우에는 그냥 요즘에 사람들이 가장 제일 많이 쓰는 편집 툴이죠. 저도 이걸 사용해서 편집하고 있는데 뭐 요즘에는 대부분의 영상 플랫폼이 지원을 하지만 자동으로 자막을 달아줘요. 예전에 일일이 달았단 말이야. 얼마나 번거로운지 몰라. 근데 그런 과정들을 AI가 대신해준다. 챗GPT처럼 얘랑 나랑 소통한다고 AI가 아니에요. 학습을 해서 프로세스화 시킬 수 있는 것들은 전부 다 기계가 대신해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AI란 말이죠. 근데 이런 제품들이 정말 눈에 띄게 많아졌어요. 정신 차리면 다 AI가 다 하고 있어. 근데 이게 뭐 직장인한테는 안 좋은 시그널일 수 있어요. 근데 창작자한테는 분명 이게 나 혼자서 그리고 소규모 조직으로도 콘텐츠를 좀 부담 없이 창작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데 아주 큰 기여를 하고 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조금 아이디어와 재능이 있다면 수준 높은 창작 활동, 뭔가 퀄리티 있는 작품을 만드는데 뛰어들 수 있는 세상이 됐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얻은 힌트를 바탕으로 제가 한 2년 전인가에 그린 그림이 있습니다. 자, 조금 설명을 드리면 스펠링 틀린 거는 대충 썼기 때문에 그냥 봐주시고요. 이 파란색 원, 제 마우스가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파란색 원으로 되는 사람들이 뭐 이영진 님이라든지 아니면 뭐 뉴진스나 뭔가 팬덤을 가진 또는 하나의 핵심 가치를 가진 크리에이터나 아티스트일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뭐 뮤직 프로듀싱 엑스퍼트 팀, 음악을 프로듀싱하는 팀이죠. 그렇게 써놨네요. 뭐 뮤비 엑스퍼트 팀, 아마 이 인원수를 보니까 제가 그때 뭐 돌고래 유괴단 같은 팀을 표현하고 싶었나봐요. 그 다음에 MD 엑스퍼트 팀. 자, 이제 요즘에 보면 뭐 디자인 외주업체, 마케팅 외주업체 정말 많잖아요.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창작 과정에서 소속사라는 이 비대한 조직이 제외되었기 때문에 다양한 이런 MD 같은 팀도 이제 소규모 MD 팀이랑 다양한 결과물을 낼 수 있어요. 그리고 뭐 드라마 엑스퍼트 팀, 결국에는 이 파란 점은 제가 멀티 엔터테이너라고 적어놨는데 이렇게 이 파란 원이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분명 한 사람인데 여러 조직과 여러 사람들과 협업하면서 계속해서 다양한 결과물을 내는 거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지금 보면 이 화살표 사이에 있는 게 있나요? 없어요. 중간 유통 과정이 제거된 거죠. 왜? 플랫폼이 공짜로 직접 연결시켜 주니까. 그러면 이 두 팀 사이에서만 알아서 수익 배분 합의를 하면 되겠죠. 뭐 계약서를 쓰든지. 이런 형태가 탑 아티스트나 인플루언서 가리지 않고 이런 식으로 창작 활동을 하는 게 가속화될 거다. 왜? 앞으로의 앞에 설명했던 AI의 발전이라든지 그런 이유 때문에 라고 2년 전에 제가 가설을 세웠네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 같나요? 한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 예로 하나 소개하고 싶은 건데 여기는 성수동에 있는 무비랜드라는 곳입니다. 근데 30석짜리 영화관이에요. 근데 30석짜리 영화관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가 만들었냐? 오베러웍스라는 브랜드가 만들었는데 브랜드를 처음 만드는 과정부터 영화관을 만드는 과정까지 다 유튜브에 공유한 브랜드가 있어요. 처음에는 티셔츠를 팔다가 또 이 브랜드가 노동자들을 대표하는 메시지를 낸단 말이죠. 그래서 노동절에 사람들을 모으는 팝업을 했다가 결국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지를 담는 공간을 만들자 해서 영화관까지 오게 된 건데 이 과정에서 모베러웍스라는 이 브랜드를 중심으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작업에 참가해요. 이 영화관을 만들 때도 마찬가지예요. 모베러웍스 혼자 만들지 않아요. 영화관을 만들고 싶어요 라고 하니까 저희가 도울래요. 저희 이런 거 잘해요 하면서 온단 말이죠. 이런 게 앞으로 활성화 될 거다. 누구나 이런 일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구조로 가는 게 저는 대중문화의 또는 문화예술 산업의 다양한 본질적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키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간 과정 없애는 거는 결국 다 좋아하게 돼 있기 때문에 소속사들에게는 안 되지. 아마 앞으로 계속 이런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이건 우리나라만 해당되는 일은 아니라고 봐요. 다른 나라에서도 충분히 전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갑자기 바다가 등장했는데 지금 4년째 만들고 있는 플랫폼이죠. 만들고 있다라고 하기에는 지금도 충분히 잘 구동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그렇게 돌아가는 멀티 엔터테이너 서클에서 우리 바다는 어떤 플랫폼이 되어야 하느냐. 자,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두 가지 축을 생각해 봤습니다. 자, 첫 번째는 소비자들이 콘텐츠를 소비하면 어떻게 소비하죠? 보통 온라인 플랫폼에서 소비를 하죠. 네, 온라인 플랫폼에서 소비하는 과정이 너무 불편하다. 그럼 불편한 과정을 제거하고, 그리고
온라인 플랫폼에 콘텐츠를 넣는 사람이 있어야겠죠. 두 번째 축, 창작자입니다. 창작자들이 아까 그 서클을 이 플랫폼 덕분에 쉽게 만드는 거야. 쉽게 논의하고, 쉽게 협업하고, 쉽게 편집하고, 쉽게 올려. 그냥 삥 올렸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봐. 근데 그런 환경들이 지금 좀 쪼개져 있죠. 만약에 그 프로세스를 하나의 라인 안에 담을 수 있다면, 하나의 콘텐츠 안에서 그거를 하나의 플랫폼 안에서 그걸 다 해결할 수 있다면, 사실 우리 쓰는 어플리케이션만 쓰고 다른 건 잘 안 쓰죠. 굳이 왜 다른 거 써야 돼? 라는 얘기를 하실 텐데, 그게 본질이에요. 이동하고 싶지 않아요. 최대한 이동을, 클릭을 적게 하게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저는 그러한 부분에서, 그러면 지금 우리가 얘기했던 것들의 접점이 뭐예요? 콘텐츠 넣는 사람 있고, 콘텐츠 뽑아 쓰려는 사람 있고, 그러면 일단 우리 기술에서는 이렇게 텍스트 형식의 사진 조금 추가할 수 있는 SNS 만드는 건 가능하니까, 문화예술 콘텐츠를 다루는 소셜미디어 플랫폼으로 일단 출발하면 되겠다 해서 바다는 잘 굴러가고 있습니다. 원래는 바다라고 이름을 하려 했는데 만들고 오래 지나서, 만들 때 별로 생각이 없었어요. 왜냐면 바다라는 이름이 너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출렁 있는 바다, 너무 일반적인 이름이기도 하고, 그냥 아무나 쓰는 이름일 거라 생각했는데 유사한 플랫폼이 있더라고요. 해외 한인 커뮤니티 이름이 바다더라고. 그리고 이런 바다 그런 거는 도메인이 또 비싸요. 그 주소를 사야 되는데, 그래서 싸고 그나마 이름에 겹치는 주소를 찾다 보니까 이름이 바다에서 다이브2 바다가 되었습니다. 문법엔 안 맞지만 어쨌든 지금도 dive2bada.com으로 가시면 써보실 수 있습니다.